들은 여러 번 봤는데 전곡이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전곡. 의대생, 나머지는 다 의대생인 거죠. 예과 1학년 있어요? 예과 1학년 좀 높이 들어봐요. 안 보여. 예과 1학년? 아, 예과 1학년 많이 왔네요. 예과 2학년. 본과 1학년. 본 2. 본 3. 본 4. 아, 아주 골고루 와 있네요. 제가 발언의 수위를 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조사를 좀 했습니다. 되게 신나게 왔어요. 학생들 만나는 거 너무 재미있고, 제가 더 힘을 얻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강의 요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너무 애써주셨는데, 또 부모님들께 가서 감사하다고 강의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마음에 들었다고 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꼭 인사드리고, 제가 앞에 배정환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배정환 교수님보다는 여러분과 비슷한 연배일 거라고 아직 믿고 있었는데 배정환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 나는 역시 배정환 교수님 쪽이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었구나 하는 사람이 들면서 과를 선택할 때 뭐 킴과 논킴 이야기 정말 한 20년 만에 들어보는 것 같고 저도 과 선택하고 뭐 남자 동기들 군대 때문에 고생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저희 때도 저도 그때는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도 뭐 상경투쟁 이런 거 막 했었어요. 병원이 그때 지역에만 있었고 서울 쪽으로 병원 보내준다고 입학할 때 다 서울 쪽 친구들 등록시켜 놓고 안 보내줘서 제가 그때 막 학생회에 재정관리국 뭐 이런 거 맡고 있었는데 그때 저도 서울 보내달라 막 이러면서 상경투쟁하고 학장실 막 점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수업 거부해서 막 겨울방학 없이 몰아서 듣고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도 참 많아요. 아까 배정환 교수님 말씀 중에 페루 기억납니까? 쿠이카에서 지원하는 나라 쓸 때 1, 2, 3지만까지 쓰는 것 같아요. 페루 쓰신 것 같고 제가 국회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상임위원회 뭐 들어갈 건가 쓰는데 제가 복지위 이렇게 써서 냈습니다. 왜? 나는 그 일을 하러 들어온 사람이고 그런데 양당에서 누가 봐도 이주영이 복지위 들어갔다가는 계속 딴지 거는 소리만 할 것 같으니까 막 국방위, 농해수위 이런 데 보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막 그런 걱정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1, 2, 3지망을 다 보건복지위를 써서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원내대표를 꼬셔서 같이 의장실까지 찾아가서 나는 꼭 복지위를 해야겠다. 압력까지 넣었습니다. 뭐 작은 당에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 가서 해달라고 한다고 해주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그만큼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배정환 교수님의 이 궤적을 보여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큰 인사이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배정환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뜬금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마 제 이야기는 여러 매체나 또 여러 강의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들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만 제가 짧게 제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정치나 행정을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다른 영역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저 여자는 어쩌다가 소아응급하다가 정치까지 하게 됐을까? 너무 다른 영역이니까요. 저는 원래 정치나 뭐 사회적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보통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던가 최소한 봉사활동이라던가 뭐 정당의 뭐 자문 같은 걸 한다던가 그런 거 하게 되죠.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해보고 싶은 적도 없었고 하려는 계획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소시민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애들 키우고 애들 학교 보내놓고 필라테스나 다니고 뭐 집에서 누워서 넷플릭스 보다가 뭐 애들 들어오면 간식이나 차려주고 그런 삶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간 거예요. 혹자는 제가 굉장히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의 소아응급에 투신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냥 제 애들 잘 키우고 싶어서 거기 간 거예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집에 있으려고. 그래야 평일 낮에 학교에서 하는 행사에 빠지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냥 그래서 간 겁니다. 오직 나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간 거였어요. 다만 소아응급실에 10년을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부조리함들과 생각보다 많은 불만들이 생기기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화가 났죠. 한 첫 5년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소아응급을 처음 갔을 때는 소아응급이라는 세부분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응급실이 생긴 것도 제가 레지던트 4년 차쯤 됐을 때 빅5에서 소아응급실을 따로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트레이닝을 서울아산병원에서 받았는데 제가 2년차 때 이하를 전담으로 볼 때는 성인응급실 한쪽에 그냥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차 말에 공사를 하고 4년차가 됐을 때는 새로운 소아응급실이라는 곳이 구역으로 나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소아응급의 시작이었던 건데 그때도 분과는 없었습니다. 학회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도 안 계셨어요. 당연히 없죠. 왜? 소아과는 응급실 싫어하고 응급의학과는 소아 보기 싫고 아무도 안 하고 싶으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로 사회적인 필요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소아응급이라는 개념이 대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소아응급실을 갈 때쯤에 소아응급센터가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 차세대 응급실이라는 이름으로 소아 영역을 좀 분리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6년차, 7년차 정도 됐을 때 소아응급의학회가 제대로 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기로 소아응급의학 세부 전문의를 따게 돼요. 1기는 대부분 무시험입니다. 그럴 때를 잘 노리셔야 됩니다. 시험 치지 않고 학회 그때까지 들었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진료 실적 그런 것들을 해서 보통 1기 세부 전문의를 배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가 잘 될 줄 알았죠. 이제 세부 전문의도 생기고 그때 국가 지원도 들어오고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아응급의 몰락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만두기 한 2년 전부터 해서 전국에 있는 소아응급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제가 있던 곳은 천안 순천향대 병원이었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만 환자들이 왔어요. 기껏해야 충남, 충북, 경기 남부가 제일 멀 정도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강원도에서도 환자가 오고 경북에서도 환자가 오고 심지어 구로구 보건소에서 환자 의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너무 위험해지기 시작했고 중환들이 몰렸고 그 와중에 또 우리 병원으로 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상태가 나빠진 환자들이 더 많이 도착을 합니다. 법적인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죠. 법적인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건 민원은 한 10배, 20배 들어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현타가 오죠. 현타가 오는데 그래도 좀 버텨봤습니다. 왜냐하면 팀이 좋았어서예요. 제가 같이 있는 팀은 여자 7명 다 애엄마로 구성된 그런 팀이었어요. 우리끼리 스케줄 바꾸기도 좋고 학부모 총회가 있어서요 이런 게 너무나 정당한 스케줄 변경의 사유가 되는 그런 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도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아무리 그지 같아도 같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으면 그 일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리고 간호사들도 좋았죠. 제가 한 끼 반 굶었다 싶으면 그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과자랑 젤리 막 넣어줍니다. 이거 좀 드시고 하세요. 제가 좀 자고 있으면 환자가 컴플레인 생길 때까지 한 3명 정도는 그냥 깔아놓고 있다가 안 깨우고 한꺼번에 깨워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 애기 아플 때 제 근무 텀에 굳이 골라서 데리고 와서 물어봐 줍니다. 그런 것들이 다 고마운 거죠.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1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2년 정도? 그때부터는 이 행복이 더 이상 익스큐즈로서 기능하지 않는 시기가 옵니다. 정말로 전국의 소아응급이 씨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아응급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대두될 줄 알았는데
낙수과라는 개념이 태동합니다. 그래서 전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출근하는 길이었는데 모 언론사에서 낙수 효과를 통해 지역과 소아, 응급 등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지역으로 내려가는 SRT 안에서 소아 응급 진료를 봐야 하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트리플 낙수 의사가 되었구나. 정부 공인 트리플 낙수 의사로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일반 진료 하려면 못했을까요? 피부 미용 비만 하려면 못했을까요? 심지어 일을 쉬는 것도 제 옵션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야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너 왜 거기 아직 있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물었습니다. 제 친구들, 부모님, 선배님들, 의사가 아닌 친구들 특히.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너 집도 서울이고 굳이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하고 있냐고. 그런데 그때 만약에 그런 말들에 휘둘려서 제가 제 길을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저에게 그 다음 문은 열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화가 나서 글을 썼어요. 글을 막 마음 먹고 쓴 것도 아니에요. 천안에서 잠실 오는 SRT 30분 딱 걸리거든요. 그때 있었던 일들을 화가 나서 막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한 2년 정도 썼을 겁니다. 매일 쓴 것도 아니고 열심히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썼어요. 처음에는 제 페이스북 친구가 뭐 한 100명, 200명 됐을까요? 그냥 진짜 친구들만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점점 모두가 공감할 만한, 제 친구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만한 사건들, 생각들이다 보니까 그 글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 중에 알려지는 글들이 생기기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일들이고 직접 겪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로 방송에서 연락이 오고 글이 기고되기 시작하고 또 정기기고 부탁을 받기 시작하고 일이 하나씩 생겼습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도 아니었어요. 내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사소한 그냥 살다가 이런 일도 있었어 하는 정도의 일들로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책을 내자는 제안을 받게 돼요. 책을 내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그 책 안 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쓴 글은 출판을 위해서나 상업을 위해서 쓴 글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책 쓰는 것 자체에 가치를 두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시작해서 쓰는 글은 가치가 있지만 내가 그냥 환자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쓴 글을 첫 책으로 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의 오은영이 되게 해주겠다. 뭐 이런 말로 큰 출판사들이 감언이설로 저를 꼬드깁니다. 포스트 5는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글로 쓸 수는 없었어요. 내가 소아응급이라는 주제로 따로 차라리 쓰겠다. 그런데 이 글로는 아니다. 그런데 그때 1인 출판사에서 우연히 연락이 왔습니다. 큰 출판사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나를 상품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건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1인 출판사 대표님인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로 내가 뭐 하자는 게 아니라 소아과 망하고 있으니까 이거 좀 알려야 되지 않겠냐. 당신 글 손대지 않을 테니까 책으로 엮어서 내기만 하자. 이 이야기를 좀 더 크게 먼 곳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책이 나왔죠. 그러면서 제 이름이 소아응급분과에서 그리고 발달하는 의사들 사이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의정 갈등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작을 맞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저의 10년이 갑자기 찌질함이 아니라 거대한 서사가 되는 거예요. 막 지역에서 소아응급에 투신한 막 애 셋
막 여의사 막 무슨 투사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애 보고 학부모 총회 가려고 응급실에 있었던 건데 무슨 이상하지만 인생은 그렇게도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잘한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응급실에 있었던 10년 중에 마지막 2년은 그야말로 절망의 구덩이였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증명할 방법도 없고 아무리 잘해도 아무것도 티가 나지 않는데 단 한 번 잘못하면 나는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멋있게 생각해주지도 않아요. 그때 저는 두 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스스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제가 잘했던 것 중에 두 번째는 그것을 그 절망의 구덩이 바깥까지 들리게끔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획성 있게 한 건 아니었지만 끊임없이 했고 용감하게 했고 겁내지 않았고 오는 기회를 무조건 다 잡았습니다. 아마 필수의료라는 말 전 싫어하지만 발달과 의사들에게 그 시기에 제안은 많이 갔을 거예요. 글을 써달라, 방송에 나와달라, 이 이야기를 해달라. 하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뭐 굳이 내가 이야기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불필요하게 이름 알려주고 얼굴 알려주고 댓글로 욕먹느니 굳이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냥 조용히 그만두면 되지 왜 굳이 이런 일을 나서서 내가 해야 하나 생각하고 안 했으면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조기용 장관 앞에서 박민수 차관 앞에서 화를 내면서 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밖에 들릴 때까지 소리치는 시간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했구나라는 거를 요즘 느낍니다. 물론 뭐 다 좋지는 않아요. 들어와 보니 제가 복지위 써서 내서 복지위에 결국 들어갔고 간사들 찾아가면서 잘 보이려고 정말 노력해서 법안 소위까지 들어갔지만 들어가서도 참 참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미안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 의사 동료분들께 그렇게 잘하라고 했는데 너 지금 들어가서 뭐 하고 있냐 싶은 생각 들지 않으실까. 저 스스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때도 많습니다. 근데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건 또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법안 하나를 내도 도장을 10개 찍어야 발의가 가능하거든요. 일단 3개까지는 찍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준석 천하람 거는 뭐 어떻게든 도장을 제가 훔쳐서라도 찍을 수 있는데 7개가 문제입니다. 도장 7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그들과 기조가 안 맞거든요. 당론에 배치됩니다. 두 번째, 뭐 고만고만한 법이면 본인 당에서 비슷한 법안이 있기 때문에 찍어줄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 자기 당에 아무도 아직 찍은 사람이 없으면 동의를 해도 일본으로 찍기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 그래서 저는 공약을 막 중진 의원들 일부러 찾아갑니다. 한 3선쯤 되는 큰 당 의원 도장을 먼저 찍어 놓으면 이걸로 다시 회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 찾아가고 보좌관분들 접촉하고 그래서 7개를 어찌어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방에 계시는 보좌관님이나 얘기하시는 게 큰 당에 있을 때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는 거예요. 법안 도장을 찍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 그래서 어렵게 발의를 합니다. 그래서 응급의료법도 발의를 했고 뭐 모자보건법도 발의를 하고 일단 올리기는 했어요. 그럼 그 다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법안 소위라는 곳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되느냐 마느냐가 한 번 걸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체 회의에서 또 한 번 거릅니다. 거기까지 통과하면 또 법사위원회를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 다른 법이랑 배치되지는 않냐, 법사위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는 본회의장으로 올라가서 투표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낸 모든 법안은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거기서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거든요. 당연히 지금 의료개혁이라고 부르는 개혁의 한가운데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일부러 더 세게 낸 법도 있고, 심지어 법안 제목도 뭐 환자보호법 이렇게 붙이면 될 걸 굳이 형사면책 이렇게 지른 것도 사실 일부러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듣고 이거의 패러다임을 바꿔야지, 이걸 언제까지 좋은 말로 포장해서 이야기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내가 이걸 어떻게 좋은 말로 포장해도 통과시켜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정확한 말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디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심지어 법안소위나 전체회의에서 양당이 합의해버리면 저는 솔직히 힘이 없어요. 양당이 합의를 했다 이러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양쪽이 싸우고 있으면 제가 한쪽의 편을 들 수 있죠. 그러면 그쪽에서 되게 좋아하세요. 자기 편인 것처럼 잘해주세요. 그런데 양당이 합의한 건, 뭐 예를 들면 간호법이라던가 이번에 수급추계위원회라던가 이런 것들은 합의해서 이번 달에 통과시켜버리자 하고 나면 제가 아무리 근거를 가지고 아무리 구체적인 말로 설득을 해도 안 들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앉아서 마주 보면서 의원들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아예 안 들으시고 보지도 않으시고 그 시간이 그냥 메아리처럼 울리는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